어제 기간 산업과 고용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90조 원을 새로 투입합니다. 각종 지원책이 쏟아진 건 기본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도 이 발표를 하면서 3차 추경을 공식화했고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빚을 더 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또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발표된 대책들부터 좀 보면 40조 원 같은 그 제일 절반에 가까운 가장 많은 금액이 항공, 자동차 같은 기간 산업에 투입이 되고요. 또 35조 원은 회사채 매입 같은 금융 관련 지원, 그리고 10조 원이 고용 대책입니다. 이 정책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0조 원 플러스 알파를 기간 산업 안정기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과 같은 7개 업종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제 특이한 것은 석유화학 같은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용이 규모가 큰, 즉 고용 규모가 큰 산업,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했어서 자금이 이제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대기업 지원 논란하고 조금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 지원이기는 하지만 고용 지원이기도 한 예, 뭐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이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라는 이제 법적 한계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35조 원을 들여서 소상공인 지원 및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돈 들어가는 영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산업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조 원을 쓰는데 이 돈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달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용을 기존 규모대로 유지할 것,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의 조건이 담겼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에 몇 가지 또 이제 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뭐 이익을 공유해라 이런 것도 예, 있더라고요. 이익 공유가 있고 임직원의 이제 보수 제한, 뭐 주주 배당 제한, 뭐 자사주 취득 금지 등등의 어떤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가 자금 이제 정부로부터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즉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직원의 특히 이제 보수 제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보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기업의 그런 고통 또는 경제의 고통을 또 분담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 특히 이제 임직원의 보수가 유지가 특히 이제 임직원은 굉장히 연봉이 높습니다만 뭐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주 배당을 그대로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 모럴 해자 즉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돈 세금 받아서 회장님 연봉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지금 상당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막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특히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어떤 강조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번 어떤 지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물론 근데 이 40조 원이라는 액수를 들으면 뭐 쉽게 실제 돈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랑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가 32조 원의 유동성을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40조 원에 사실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업계가 요구한 대로 다 지원해 주고 남은 8조 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정부가 4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 40조 원이라는 액수 자체가 좀 이 무너져가는 기간 산업을 지탱하는 데 충분한 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이 국채 논란하고도 논쟁하고도 관련이 좀 됩니다만 예. 결국 이게 이제 충분한 건 충분하지 않는가의 어떤 이슈와 더불어 생각을 해야 될 게 정부가 빚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이슈하고 좀 맞물립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수출 시장입니다만 두 나라의 어떤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제 추가로 투입할 여력을 남겨둬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20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적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했다가 나중에 정작 필요한 순간에 발행을 못하거나 자금 조달을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현재 일단 1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이게 현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간 산업들이 사실 상황이 괜찮다면, 상황이 지금 좀 빨리 괜찮아지거나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괜찮아질 수 있다면 사실 이 정도로 많은 지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수출 시장은 되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세 지역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하나가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 뭐 이렇게 이제 세 지역으로 우리가 크게 쪼갤 때 중국은 이제 코로나가 대략 이제 안정화 단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과 즉 미주하고 이제 유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보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피크를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2, 4분기를 넘어가고 이제 3, 4분기가 되면 대략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그쪽 이제 경제적인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도 이제 예측을 하고 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금 집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전제하는 3, 4분기 정도가 미국과 유럽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이제 가정이 붙는 거죠. 예, 뭐 겨울 재유행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이후에 이제 겨울 재유행은 또 우리가 다른 변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백신 개발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제 백신 개발이 된다면 겨울에 재유행을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경제 또는 각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만약 이제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 또 하나 이제 사실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이라는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유행이 되더라도 백신이 개발된다면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자리로 넘어갑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뭔가 사업을 좀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50만 개가 넘는 공공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즉 단기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예.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공공 일자리를 50만 개를 만드는 건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역시 이제 단기 일자리입니다. 예, 6개월짜리가 제일 긴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도 그리고 이제 고령층도 결국에는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예를 들면 6개월 이후에 이제 이 공공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능력이 회복되거나 증가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 지금 마중물 또는 긴급하게 거의 그냥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단 물을 주는 그런 형태의 공공 일자리입니다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지금 향후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그 다음 스텝, 즉 민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넘어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일단은 70% 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선회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소득자는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거부해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뭐 그 100만 원을 받지 않도록 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밝혔는데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인간의 본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100만 원을 안 받는 대신에 대략 이제 100만 원 안 받고 이제 뭐 세금 공제를 받으면 내가 15만 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5만 원을 포기해야 예, 하는 85만 원을 거잖아요.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과연 85만 원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이제 결국에는 그 중간에 이번 나오는 어떤 결론을 보게 되면 그냥 양자의 좀 절충한 타협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100만 원이냐 70만 원이냐 또는 뭐 그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또는 뭐 70%냐 100% 이슈에서 또 하나 이제 빠져 있는 중요한 이슈가 그 전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50%냐 70%를 선별할 때 그 선별하는 비용의 이슈입니다. 예. 근데 그 비용의 이슈가 자꾸 이게 감춰진 채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100%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그 의사결정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는 그래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회수하면 되는 그러면 이런 어떤 기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중요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비용 이야기를 감춘 상태에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정부하고 여당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혼선을 좀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두고 왜 조금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가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서 조금 짚어주기는 하셨습니다만 재정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3차 추경을 뭐 거진 공식화한 상태인데 3차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3차 추경 수준 우리나라 이제 대략 이제 적자 국채를 이번에 이제 발행을 할 걸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율이 이제 부채 비율이 대략 한 40%가 조금 좀 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신용 평가는 AA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신용 평가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래프에 좀 그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가 부채 전체를 보게 되면 총 부채는 한 1,700조 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평가가 AA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 부채의 퍼센트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00조 원도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예, 현재는 이제 40%니까 전체 이제 GDP 비율하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40% 정도가 이제 좀 넘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향후에 계속 이게 이제 이런 신용 등급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미래를 보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향후에 과연 그 세수는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 향후에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 자체도 향후에 현재 같은 AA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어떤 그 혁신의 시대에 한국이 그 혁신의 스피드를 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어떤 아젠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부채가 적절한가의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면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폭이 얼마나 될지 또 언제 회복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짧게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2020년 예측을 보면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0%, 0.6%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 수준입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마이너스 6.8% 정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글로벌 어떤 경제 충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한 마이너스 한 1, 2% 선에서 우리가 좀 선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